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1편 희종은 최충원 사례를 모의하였는가. 고려의 제21대 임금이었던 희종 치세의 고려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희종 5년 정월. 대왕 폐하, 금나라 조정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사온데 부고이옵니다. 부고라 하였소. 금나라에서 누가 죽었다는 말이오? 금나라 황제가 붕어하였다 하옵니다. 저런. 불과 2달 전에 우리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서 치매 생일을 하려고 돌아갔는데 속히 조문 사절단을 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조문 사절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지 청거를 해보도록 하시오. 봉의사로는 사홍기가 적임일 것이며 제전사로는... 제전에 관해서는 그대가 경험이 많으니 제전사를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떠나시오. 예, 대왕 폐하. 금나라 임금의 영전에 조위의 예를 맡아 할 봉의사의 역할은 사홍기가 맡고, 현지에 가서 죽은 금나라 임금의 제사를 주관할 제전사로서는 이순중이 임명돼서 금나라로 떠납니다. 이때 죽었다는 금나라 임금은 장종 완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떠나느라고 제사 음식을 담을 제기를 깜빡 잊고 간 모양입니다. 제전사 이순중은 금나라 담당 관리에게 제기를 좀 내어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순중이 그 관리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다른 나라 사신들과는 달리 우리는 길이 너무 멀어서 부음을 늦게 들었기 때문에 급하게 행장을 꾸리느라고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였는데,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관리가 어찌 그런 사소한 일을 책망하여 제기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한단 말이오. 이렇게 따지자 금나라 관리가 제기를 내주어서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고려에서 차린 제사상이 가장 정결하고 정성이 담겨 있어서 금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상하게 여겼다. 고려사 저료에 실려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금나라 임금이 죽어서 고려에서 조문사절을 파견했다는 것이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만 하겠는데, 제기까지 미리 갖춰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관례였다는 대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오늘이 바로 중양절이 아니요. 모처럼 내가 조정의 빈객들을 잔치에 초대했으니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시오. 무엇들 하고 있어? 제가끔 앞에 있는 술잔을 비우도록 합시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인데 오늘날엔 지내지 않지만 당시에는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1년 중에서 홀수가 2번 겹치는 날엔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설날인 정월 초하룻날을 비롯해 3월 삼진날, 5월 단오, 그리고 7월 칠석 등을 명절로 지내왔습니다. 중양절이 되면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서 시를 읊거나 산수를 즐기기도 했고, 또한 가정에선 국화전을 부쳐 먹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문무 대신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자자, 오늘같이 흥겨운 날에 구경거리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도방의 군사들 중에서 힘자랑을 해볼 사람은 앞으로 나와 수박치기 시합을 해보도록 하라. 자, 2사람씩 겨루어 보아라. 드디어 결판이 났구나. 저자에게 덤벼서 이길 자신 있는 병사가 없느냐? 이긴 사람에게는 교의와 대정의 벼슬을 내릴 것이니라. 이 대목을 두고 고려의 사신 이믹은 이러한 논평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에 대한 인사를 반포하는 예를 보자면 6월에 반포하는 것을 권무정이라고 하고 12월에 반포하는 것을 대정이라 하였다.
이부와 병부의 판사가 여러 동류와 각 부에 모여 앉아서 공이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죄가 있는 사람은 파출시키되 모두 왕의 명을 받아서 시행하였다. 이 시기가 지나면 비록 결혼이 생기더라도 임명할 수 없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당시에 고려 조정의 모든 인사는 1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12월과 6월에 2차례 이루어졌고 반드시 왕의 명을 받아서 시행됐으며 그때가 아니면 설령 결혼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사에 대한 관례가 엄격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신은 최충원이 제 마음대로 잔치판을 벌여놓고 자신의 가병이라 할 도방의 군사들에게 수박치기를 시켜서 마음대로 감투를 나눠주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최충원의 위세가 한 나라를 기울일 정도여서 정권을 혼자 마음대로 하였다. 만일 결혼이 생기면 한낱 놀이 따위로서 나라의 근본 법규를 문란케 하고 측근의 청탁을 받아 임명하기도 하였으며 뇌물을 받고 관직을 주는 등 법을 희롱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었다. 물론 최충원 이전의 무인 집권자들이 모두 전횡을 일삼았으나 최충원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오영선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명종 때까지만 해도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권한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자기 권한을 합리화시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는 그다지 관심과 역량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최충원 이후로는 그 단순하게 무력을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합리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부를 만들고 공식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조직이겠지만 하여간 공식적으로 만든 거니까. 희종 같은 경우는 생각은 계속해서 최충원에 대해서 불만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충원이 앞서의 이의방, 정중보, 경대승, 이의민 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사를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 스스로 독단과 전횡을 일삼더라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런 처지였으니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했던 희종으로서는 마음속에 최충원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듯 최충원이 고려 조정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중에 권력에서 소외된 관리들이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최충원을 둘러싼 모함과 괴이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희종 6년 3월 최충원이 자기 집에 배달된 문서 한 장을 앞에 놓고 흥분합니다. 직장 동정 원서가 재상 우순경과 함께 최충원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원서 이놈이 감히 이 최충원을 죽이겠다고 수작을 꾸며? 그래, 내 이놈을 가만두나 봐라. 여봐라! 지금 당장 직장 동성 원서의 집으로 가서 반역자 원서를 포박해 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원서가 최충원 앞에 붙잡혀 오는데 내 이놈! 내가 원서 이놈에게 원수진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놈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려고 하느냐? 아니, 최공. 내가 최공의 목에 칼을 들이대다니, 그 무슨... 내가 재상 우순경하고 최공을 해하려고 반역... 이건 뭐함이오? 나는 근래 우순경을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따위 개이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이런 문서가 버젓이 내 집으로 배달해 왔는데도 시치미를 뗄기야? 억울하오.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아! 집히는 사람이 있어. 익명으로 그런 글을 써서 나를 곤경에 처려고 한 작자가 누구니 짐작이 가오. 뭐라? 너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모함을 했다는 말이냐? 그렇소. 이는 틀림없이 유익겸의 짓일 것이오. 유익겸이라 하였느냐? 그 자가 왜? 유익겸이 일찍이 나에게서 은병을 빌려갔는데 그걸 갚지 않고 피해 다니기에 내가 그 처자에게 여러 번 독촉해서 은병 대신으로 그 가택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나를 원수로 삼아서 모함한 것이 틀림없소. 만일에 이 익명의 글을 쓴 자가 유익겸이 아니라면 원서 이놈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여봐라! 당장의 유익김의 집으로 가서 가택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최충원이 사람을 보내 유익겸의 집을 수색하니 과연 그의 집에서 그 익명서의 초벌 문서가 나왔다. 최충원은 유익겸을 삼으로 귀양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최충원과 관련된 출처불명의 괴이한 소문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먹물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충원은 활동리에다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민가 100여 채를 헐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의 집은 웅장하고 화려하여 그 크기가 대궐과 비슷하였다. 북쪽으로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별당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징발하여 토목의 역사를 강행하니 나라 안에 불평이 많았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떠돌았다. 요새 이상한 소문이 떠돌던데? 최충원네 집 짓는 공사판에서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그 소문 말이야? 아니 나도 듣긴 들었는데. 아유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헛소문이 아니라 참말이라니까 그래. 최충원이가 집을 대궐처럼 크게 짓고 있는데 그 집터에 안 좋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린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5가지 색으로 된 옷을 입힌 다음에 집터에 내 귀퉁이에 묻으면 그 나쁜 기운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야.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래. 어찌 생사람을 잡아다가. 자, 이런 흉한 소문이 돌다 보니 집집마다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 아이를 업고 멀리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무례배들이 마을에 나타나서 상부의 명령이라며 아이를 붙잡았다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서야 풀어주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최충원은 어사대에 명하여 골목마다 방을 붙이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지극히 중한 것인데 어찌 생사람을 땅에 묻어서 재앙을 물리칠 엄두를 내겠는가. 만일 이러한 요소를 빌미로 아이를 잡아가려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를 잡아서 엄벌할 것이니 관아에 알리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의 방을 붙이고 나서야 그 괴이한 소문이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최충원을 비난할 목적으로 반대파에서 퍼뜨린 유언비어였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최충원이는 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흥명부를 설치하고 왕자나 왕비와 같은 그런 격의 어른 최충원으로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저택을 건축할 필요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유언비어가 떠들었다는 것은 곧 그 최충원의 권력 장악을 비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것이 당시 최충원이가 부를 설치했고 그 희종 때의 최충원의 그 지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고대부터 국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을 짓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국왕을 뛰어넘는 권력을 거머쥐고 있던 최충원으로서도 자신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당택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오영선 학예사의 견해도 들어볼까요? 최충원의 정권이 이건 안정화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아마도 최충원에 반대하는 세력이 최충원을 곤란케 하려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을 텐데 최충원이 무난하게 수습을 했죠. 그래서 뭐 최충원 정권이 안정화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이제 이후로는 상당히 줄어들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주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뭐 정중부라든가 이럴 때까지는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 정권 들어가면서 사실은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뭐 많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더 훨씬 많았었고요. 권력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흉한 소문들이 오히려 이후로는 줄어든 것으로 봐서 역설적으로 최충원 정권이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오영선 학예사가 권력의 안정화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최충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권력이 안정화 궤도에 오를수록 1인 지배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어서 좋을진 모르겠으나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국왕이나
여타 조정 대신들이 반대로 점점 더 위축되고 초라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충원의 인척, 노인우에 관한 기사를 그 상징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충원의 권세가 왕을 능가하고 그 위엄이 서울과 지방에 떨치니 사람들이 그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면 곧 주륙을 당하였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도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대장군 노준의 아들 노인우는 최충원의 인척이어서 최충원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인우가 그나마 인척이라는 배경을 업고서 최충원에게 바른 소리 한마디씩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서의 기록을 보면 그 노인우마저 멀쩡한 정신으로는 최충원에게 직언을 할 엄두를 내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노인우는 인척으로서 가끔 미친 척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였다. 말하자면 유일하게 가끔 직언을 했던 노인우마저도 최충원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면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어요. 헌데 이 주변에 아부꾼들만 탁식을 거리니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정사를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노인우 저 미친놈 또 시작이로구나. 아이 그래요 나 미쳤습니다. 내 말이 뭐 너무 가슴에 꽂혀서 듣기 싫으시면은 이 기회에 나도 저기 물 건너 강화현쯤으로다가 귀양이라도 보내시든지 마음대로 하셔. 안 되겠구나. 네 놈을 인주 수령으로 발령 낼 테니 거기 가서 사람 좀 돼가지고 오너라. 최충원은 노인우를 인주, 즉 지금의 인천 지역의 수령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노인우가 인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임기가 다 차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는데, 그래, 이제 사람이 좀 되어서 돌아왔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줄 터이니 따라오너라. 너 이 집이 무엇하는 집인지 알겠느냐? 사람 사는 집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너 없는 사이에 집 세 채를 새로 지었는데. 자, 봐라. 돈하고 곡식하고 금은 보화가 가득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이것들 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내가 여기 있는 금은 보화를 왕부에 바쳐서 대왕 폐하로 하여금 나란 일에 쓰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모두들 좋다고 하던데. 노인우 내놈 생각은 어떠냐? 아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난 반대요. 아니, 너처럼 이빠른 소리를 달고 다니는 놈이 이것들을 대왕 폐하께 바치겠다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것이냐? 단연코 반대요. 어째서? 이것들을 왕부에 올려 바치고 나면은 백성들한테 또 거둬서 다시 창고를 채울 거 아니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두고 경비로 쓰시고 제발 백성들한테 거둘 생각이라고 마시오. 고려사 저려와 열전편 최충원전의 내용을 보면 노인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은 최충원이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든가 반성을 했다는 따위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척이라곤 하지만 미친 척하고 그런 쓴소리를 해댄 노인우를 최충원이 살려둔 것만으로 크게 인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조카 박신재는 가차없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단순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신재는 독자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위협이 되지만 노인우는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노인우가 미친 척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충원이가 그냥 미친놈 취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입사한 저 미친놈 저거 그냥 제가 하는 짓은 다 그렇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준 거겠죠. 그 사람은 만약에 이제 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뭐 바로 숙청하겠죠. 그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놈들은 그게 모아서 작당을 지을 테니까
그러니까 작당을 지어서 결국 위협이 될 테니까. 근데 노인우 같은 경우는 자기 인척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작당을 해서 위협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 거겠죠. 노인우는 박진재처럼 별도로 문객을 거느리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별다른 야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최충원에게 전혀 위협이 될 대상이 아니어서 곱게 살려둔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희종 7년 5월 금나라 왕이 완안유부라는 이름을 가진 사신을 고려 조정에 보내옵니다. 고려의 국왕 즉 희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금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금나라에서 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절단을 보내왔으니 우리도 답례를 해야 할 것이요. 김양기 장군을 사신으로 임명할 것이니 사절단을 인솔하여 금나라에 다녀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장군 김양기를 비롯하여 10명으로 짜여진 고려 사절단은 금나라를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대왕 폐하, 북방의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관리가 금나라로부터 불행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하옵니다. 불행한 소식이라니요? 금나라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아니면 우리 국경 수비대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요? 그것이 아니었고 지난번에 금나라로 떠났던 우리 고려의 사신들이 유골이 되어서 돌아왔사옵니다. 뭐라 하였소? 김양기 장군하고 그 아랫사람 아홉이 모두 변을 당했다는 말이오? 예, 대왕 폐하. 장군 김양기 등이 금나라로 가기 위해 통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몽고의 군사들을 만나 살해되었다 하옵니다. 금나라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그 유골을 우리 국경수비대에게 넘겨주었다 하옵니다. 뭐라 하였소? 우리 사신들을 희생시킨 군사들이 어느 나라 군사라 하였소? 여기에서 고려의 사신들이 살해됐다는 통주는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입니다. 그곳에서 몽골의 군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쏜 화살에 맞아 희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호칭 문제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혹은 종족의 명칭으로서 바른 표기는 몽골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혹은 종족을 중국에서 한자로 표기할 때 우리가 흔히 무지몽매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입을 몽자에다 옛 고자를 써서 몽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해서 불렀던 비칭이었지요. 우리도 별 수 없이 중국을 본따서 역사서를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 몽고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오랫동안 교과서에도 몽고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나라 사람들이 희생된 고려 사신의 유골을 고려의 국경수비대에게 건네주면서 누가 죽였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식의 호칭을 사용해 비천한 종족인 몽고 사람들이 활을 쏘아 죽였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몽골의 사신이 고려 조정에 와서 화친을 제의할 때에는 나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것이지 몽고에서 왔습니다 라고 중국식의 비칭을 사용하진 않았겠죠.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에선 원칙적으로 몽골이라고 칭하되 상황에 따라서 문헌에 보이는 대로 몽고라는 말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고려와 몽골이 국지적으로나마 처음 부딪혔다는 기사가 바로 희종 7년에 통주에서 고려 사절단 10명이 몽골 병사들에게 희생됐다는 이 기사인데요. 이 당시 몽골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징기스칸이 몽골을 세운 한 5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미 그때 그 징기스칸은 이 금나라 서울 그 연경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사신이 가다가 그 몽고 군대에 죽었다. 이것은 뭐 무리가 아니죠. 이미 금의 중요한 부분을 당시 몽고가 장악을 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고려와의 접촉은 그 이후로 이제 몽고 군대가 이제 거란족을 쫓으면서 발생을 합니다. 금이 약화되니까 금이 약화된 기회를 따서 거란족, 그 요를 세웠던 거란족이 요동에 응고를 합니다. 고려 사신이 희생된 때가 서기로 1211년이고 징기스칸이 몽골 기병을 앞세워서 서역 정복에 나섰던 때가 1209년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에서는 몽골이란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몽골과 금나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1210년이면 이제 금나라가 이제 몽고가 한창 이제 세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니들 참 요즘 축하한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나한테는 니들 나 충성해야 된다 이런 사신을 이 1210년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칭기스칸 보기에는 이제 우스웠을 테고 그래서 바로 사신을 이제 쳐 죽이고 우리는 니들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니들 이렇게 이런 식의 바로 이제 사신을 죽인다는 얘기는 전쟁을 각오하고 우리는 너랑 전쟁할 생각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직접적인 전쟁은 안 했고 실제 이제 하는 건 칭기스칸이 딴 데 아마도 관심이 아직까지 금나라보다는 이제 서와 이쪽이었기 때문에 그쪽 좀 더 하다가 1215년에 이제 금나라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모든 금나라가 망하는 건 1234년에 망하지만 이 시기의 몽골은 서역 방면의 정복에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도 인근까지 와서 금나라로 가는 고려 사신을 죽였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영선 학예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리합니다. 1210년에 이미 몽골은 금나라랑 싸움을 벌일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의 척구병이라든가 정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할 수 있었겠죠. 이제 뭐 대규모의 그런 뭐 전투 부대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보 수집 차원의 척후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김양기가 만난 사람이 만난 몽고병이 그런 몽고병인지 아니면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뭐 몽고가 통일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징기스칸의 명예에 의해서 다 모든 부속들이 움직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일부 부족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고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몽고는 그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존재는 아직은 아니었으니까 몽골 측에서 장차 금나라와 전쟁을 벌일 계산을 하고서 정보 탐색차 일부 척후병을 고려와 금나라의 국경지대 근방에 파견했을 수도 있고 몽골의 일부 종족이 징기스칸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벌인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고려 사신이 살해당한 희종 7년 5월 이후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종 7년 9월 이효전을 금나라에 보내 만춘절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길이 막혀서 되돌아왔다. 11월에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고려왕의 생신을 할애하였다. 고려에서 그 답례로서 이실춘을 금나라에 보내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으나 길이 막혀서 되돌아왔다. 고려 사신이 금나라에 가는 길을 번번이 막아선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려 사신을 살해한 적이 있는 몽골의 군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는 몽골과 이처럼 불길하고도 기분 나쁜 방식으로 첫 대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 1211년 12월 이때가 희종이 왕위에 오른 지 7년째가 되던 해였는데 궁궐에서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충원이 정사를 논하기 위하여 수창궁에 들어가서 왕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럼 최공이 건의하신 일은 어명으로 추인을 할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대왕폐하. 이제 난 이만 내전으로 들어가 보겠소. 왕이 내전으로 들어가고 나자 환관이 나타나서 최충원을 수행하고 있던 종들에게 말했다. 자네들, 그 모처럼 고래 들어왔는데 그 맨숭맨숭하게 앉아있다 그냥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대왕폐하께서 특별히 술과 음식을 하사하겠다 하시니 안으로 따라 들어오시게. 오, 정말인가? 대왕폐하께서 우리에게 술을 내리셨어? 환관은 최충원의 종들을 데리고 회랑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는데 조금 뒤 이놈들은 누구냐? 우리 쏘았어! 승려들과 속인 10여 명이 갑자기 병장기를 들고 나타나 최충원의 종 2-3명을 쓰러뜨렸다. 이때 최충원은 변고가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왕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였다. 대왕폐하, 신을 구원해 주세요. 주상, 도와주세요. 대왕폐하, 신이 위험에 빠졌으니 들어가게 해주세요.
최충원이 구원을 청했으나 왕은 잠자코 말이 없었으며 문을 닫아건 채 최충원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누구나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천하의 최충원이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최충원은 어찌할 계책이 따로 없어서 지주사방의 장지문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때 승려 한 사람이 나타났다. 최충원 그놈이 분명히 이쪽으로 피신을 해왔는데 이 미꾸라지 같은 놈이 대체 어디로 간 게야? 그 승려가 3번이나 지주사방에 들어갔으나 최충원을 찾지 못하였다. 최충원의 족인인 상장군 김약진과 최후의 외숙인 정숙첨이 중방에 있다가 변고가 난 것을 알고 달려왔다. 철공! 어디 계십니까? 철공! 우리가 왔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나 여기 있네. 무사하셨습니까?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자, 손이 부진할 터이니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김약진과 정숙첨이 최충원을 부축하여 나갔다. 그때 승려들이 나타났고 최충원을 호위하던 신선주, 기윤이 등과 격투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평소에 최충원을 호위하던 용감무쌍한 도방의 군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궐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최충원이 권례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최충원을 따라서 궐 안으로 들어갔던 노영이란 자가 대궐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소리칩니다. 도방의 군사들은 들어라! 우리 영공은 아무 탈 없이 무사하시다! 최충원 공은 무사하시다! 모두들 궐 안으로 들어와서 반역 도당을 물리치도록 하라! 최충원의 가병인 도방의 군사들이 그때야 최충원을 구하기 위해 궐 안으로 몰려 들어가자 승려들이 패하여 달아남으로써 최충원 암살 음모는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희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충원이 구출되고 사태가 일단락되자 최충원의 족인인 상장군 김약진이 최충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장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남김없이 목을 베어 죽이고 큰일을 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약진이 큰일을 행하겠다고 한 것은 곧 왕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최충원이 김약진을 제지하고 나섭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뒷세상에 구실이 될 것이 두렵다. 내가 마땅히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추국할 터이니 경솔하게 나서지 말라. 최충원은 상장군 정방보 등을 시켜서 환관 등을 잡아다 안은관에 가두고 이들을 국문하니 곧 내신왕 중 왕중명이 주모자가 되고 참정 오승경, 주밀 사홍적, 장군 왕익 등이 모두 그 모의를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사건의 전모가 대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사건의 성격과 배경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의 기록을 정직하게 따르자면 임금인 희종이 최충원을 죽이려는 계획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왕의 측근인 환관과 승려 그리고 일부 관리들이 최충원 제거를 모의해서 거사를 감행했고 희종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최충원의 구원 요청을 뿌리침으로써 뒤늦게 암묵적으로 편승했다. 사서의 기록을 고지곧대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희종이 처음부터 최충원을 제거하기로 작심하고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영선 학예사와 김당택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이 그 짜여진 대로 하는 거지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왕명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충원이 구원을 요청하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그리고 최충원이 정말 위기일발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만약에 이때 죽었다면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희종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왕권을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전 모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 직후에도 그 김약진이라고 하는 그 최충원의 그 부하가 그러니까 이건 희종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최충원이 말렸죠.
여기에 희종이 관여한 것은 뭐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 그 최충원의 측근들이 그 희종을 겨냥해서 희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종이 주도한 걸 최충원 측근들도 알았습니다. 이제 최충원이가 그것을 만류를 하는데 최충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후세의 구실을 내세워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최충원이가 내세운 후세의 구실이라는 건 정말 후세의 구실이 아니라 당시 정치 세력의 반발을 최충원이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희종이 관련됐음은 분명한데 그런 희종을 죽이지는 못하고, 희종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그런 사태에 직면했다면 최충원의 족인 김약진이 희종을 죽이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최충원의 막강한 호위 부대인 가병들을 궁성 밖에 둔 상태에서 최충원이 최소한의 하인들만 데리고 궁궐로 들어오게 한 점 역시 그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증거로 볼만하겠죠. 그렇다면 만일 최충원이 숨어있다가 발각돼서 살해됐다고 했을 때 무소불위의 위세를 가시하던 최충원 정권이 무너지고 국왕인 희종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국왕의 권위가 정치 세력가에게 늘 이용된다는 것을 희종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희종으로서는 자신이 최충원이를 제거만 하면 쉽게 말하자면 왕권을 회복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국왕의 권위를 쉽게 무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최충원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로서 고려 왕조의 어떤 몰락,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종으로서는 최충원을 제거만 하면 국왕권이 회복되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최충원 한 사람이 제거되기만 하면 그가 거느리고 있던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이며 그를 따르던 무인 집단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맥없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영선 학예사는 사건 당시 궁성 밖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도방원들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그러다가 누군가가 영공이 살아있다, 최충원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난입해서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최충원의 생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최충원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최충원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깥에 최충원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최충원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난입해가지고 결국은 희종을 몰아내는 건데,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정보까지 잘 차단했다면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희종이. 최충원이 안 죽고 살아있다고 누군가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알려주자 그때야 최충원을 구하겠다고 궁궐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만일 최충원이 살해됐다는 얘기가 들리면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오영선 학예사가 최충원 권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었는데요. 글자 그대로 접어들었을 뿐이지 안정화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권 기반이 안정됐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임금을 쫓는, 자연스럽게 임금을 쫓아야 되느냐 아니면 최충원을 쫓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최충원을 쫓아야 된다는 게 자연스러울 때 그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화된 거죠. 근데 이거는 고종 6년 이후에 최충원이 죽었던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이 시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과 최충원이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일 때 그의 수하들과 지지자들이 주저없이 최충원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겠다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권력이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지, 궁성 밖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눈치나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하고 실제 행동에 나섰던 인물들이 사찰의 승려들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무신난 이전에 고려 왕실과 특히 밀착된 불교 세력은 이제 교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충원이가
끊임없이 그 절의 승려들을 부역에 동원한다거나 전쟁터에 동원하는데 대체로 그 교종계통의 사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종계통의 사찰들이 최충원 정권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거란이 침입했을 때 거기에 동원된 승려들이 거꾸로 거란족에 대항하게 해서 그 승도를 조직해 놓으니까 최충원 정권에 대항해서 뭐 수백 명의 승려들이 최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종 때까지만 해도 왕실과 불교가 대단히 밀착된 모습을 보였는데, 무신난 이후에 실질적인 권력을 잡은 무인 집정자들의 경우 성격상 불교와 화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불교는 주류 계급에 딱 결합되어 있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신 정변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죠. 불교는 계속해서 그랬고요. 그건 최충원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방, 뭐 정중부, 경대승, 뭐 이민, 최충원까지 불교 세력은 무신 정권을 좋아할 수가 없죠. 무신 정권의 역할은 기존의 그 의종 이전에 불교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결국은 뺏어가는 존재,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최충원이 정권을 안정화시킨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도 시스템화시켜서 불교를 자기의 세력관에 넣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켜가는 과정에서 불교를 자기 세력권에 넣기 위한 시도는 보조국사 진우를 통해서 시도되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임금은 보위를 지킬 자격이 없으므로 왕위를 피할 것이다. 허나 목숨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강화현으로 유배하도록 하라. 태자는 인주로 유배할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새 임금으로 누구를 옹이할 것입니까? 한남공 정을 보위에 올릴 것이니 병장사 임유는 지금 곧 사저로 찾아가서 강한전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희종은 강화도로 유배당하고 명종의 태자였던 한남공 정이 왕위에 올라 고려의 제22대 임금인 강종이 됩니다. 최충원이 정변을 일으켜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할 때 명종을 감금하고 비가 오는 날 태자를 강화도로 내쫓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를 데려다가 왕위에 올린 것입니다. 신종이 명종의 동생이니까 왕실과 가까운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까지 그 어디 내쳤다가 다시 이제 불러오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한데, 심지어 이 희종도 나중에 최후가 다시 또 뭐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그 국왕이나 이 종실들을 이 최씨 정권에서는 자신의 그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늘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까지 그 전에 내쳤던 명종의 아들을 다시 불러서 희종의 뒤를 잇게 한 것은 가장 그 적절한 인물이 아마 그 명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집정자가 내친 왕실의 자제를 데려다 왕위에 올리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충원 자신이 권력을 찬탈할 때 모질게 강화도로 쫓아버렸던 왕자를 필요에 따라서 다시 불러다가 왕으로 옹립하고 있으니, 김당택 교수의 얘기처럼 최충원에게 있어서 왕실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희종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부랴부랴 강화도에 기양과 있던 명종의 아들을 불러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그를 개성으로 불러다가 한남공으로 책봉을 해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영선 학예사는 이 부분을 두고 재미있는 해석을 시도합니다. 희종의 사건을 일으키기 1년 전에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강화도에서 기양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개성으로 불러오더라고요. 그 사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사실은 희종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그러니까 희종이 최충원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아마 거기서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한남공 정을 데리고 와요. 강화도에서. 그때까지 강화도에 이제 한 10년 이상 기양을 사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오거든요. 최충원이 희종을 분명히 가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서상으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희종을 가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은 아니더라도
왕실을 좀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갖다 놓은 건지. 무슨 얘기냐면 희종이 왕위에 있을 때 최충원은 측근과 이러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주상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지 않더냐? 소인은 잘 모르겠던데 무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왕실의 태묘에 위패 봉안하는 문제를 칠묘구실로 정해두었는데 주상이 자꾸만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질 않나. 나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외부 행사를 독단으로 하려고 시도하지 않나. 이전의 신종 대왕과는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국왕에게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나한테도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어. 무슨 방법인데 그러십니까? 명종의 태자 정을 이용하는 것이야. 정은 지금 강화현에 유배돼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귀양살이에서 풀어줄 것이니 내일 당장 강화현으로 사람을 보내서 개경으로 데려오너라. 개경으로 데려오면 어찌하려고요? 개경으로 데려다가 한남궁으로 책봉을 할 것이야. 지금 왕실에서 현재의 주상 말고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바로 강화현에 가 있는 태자 정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현재 주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물론이지. 과연 지혜로운 계책입니다. 당장 강화로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최충원은 희종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이전부터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고, 왕위 계승 측면에서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던 명종의 태자를 개경으로 데려다가 한남궁으로 책봉하여 대기시켜둠으로써 수틀리면 언제든 임금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희종에게 보내려고 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최충원 자신이 직접 강화도로 쫓아낸 명종의 태자를 새삼스럽게 개경으로 데리고까지 와서 책봉까지 해주면서 대접할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란 근거는 빈약합니다. 그건 그렇고 희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강종은 재위 2년째인 1213년 8월에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짐이 불초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덕은 적고 책임은 중할 뿐 아니라 병조차 얻어서 위태하게 되었노라. 하여 태자 지인에게 왕위를 오르기를 명하니 문무백관은 새로운 국왕의 명에 따르기 바라노라. 짐이 죽거든 장사는 검소하게 치르고 상복은 사흘 만에 벗도록 하라. 자, 이렇게 고려의 제22대왕 강종은 재위 기간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강종이 재위 2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맏아들인 왕철이 왕위를 계승하여 제23대 고종이 됐는데, 고종이 자신이 왕위에 올랐음을 알리는 표문을 금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나라 역시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기사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금나라는 몽골의 압박과 거란의 침공, 거기다 극심한 내분까지 겹쳐서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국왕이 바뀐 사실에 신경 쓰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당시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3년 가을에 금나라 황제가 고려 왕에게 기다란 내용의 국서를 보내왔습니다. 요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국서에 등장하는 달단족은 타타르족을 일컫는데 곧 몽골을 지칭합니다. 옛날의 달단족이 그 흉악함을 믿고서 국경을 넘어 우리 금나라를 침공하였으나 벌써 2, 3년 전에 우리의 대군과 강화를 맺고 돌아갔소. 그 뒤에 거란이 무리를 모아서 변방을 침해하여 우리의 백성을 살육하고 우리의 창고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소. 그러나 그들의 협박을 못 이겨 따라갔던 자들이 창을 돌려서 그들을 공격하였소. 이미 인심이 우리 금나라를 받들고 있소. 다만 만노라는 반적이 황국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마음가짐을 착하게 갖지 못하였는데 그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오. 자, 그렇다면 금나라 황제가 고려의 국왕에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